삶의 터전이 부서지는 모습을 슬픈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걸 이제 버티다가 6천만 원이고 까먹고 살던 집이 전세 지금 월세로 좀 옮겼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버티고 또 버텨보려 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내수 부지, 그리고 치솟은 재료값에 임대료까지 스스로 문을 닫는 길뿐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아까워다가 하시는 분들은 왜 자살을 하는지 심정이 이해가 그 큰 좌절감, 실망감, 허탈함 진짜 말로 표현. 지난해 1년 동안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인 98만 명. 때 아닌 특수를 누리는 철거업체들도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장들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아깝기도 하고. 사장님의 눈물이 깃든 서글픈 반쪽 호황이 일상이 돼버린 현실. 자영업 몰락이 불러온 우리 경제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요? 네, 곳곳에서 위험 징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9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이 가게를 접는 사람들이 늘면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엔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한계에 부닥친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철거 현장인데요. 그곳엔 자영업자들의 땀과 비애는 물론 반짝 특수를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은 인천의 한 철거업체. 중고 주방 기구들이 복도까지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에서 사들인 물건들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로 많아진 겁니다. 이게 한 업체로 치면 한 10개 되죠. 10군데 분량. 왜냐면 커피숍이 커피 머신을 2대씩 놓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피 머신. 저런 거 커피 머신 보면은 저런 거는 엄청 깨끗한데 거의 새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 운영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거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연말까지 작업 일정도 이미 꽉 찼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제 폐업률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지금. 이날 역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지역은 경기도 김포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음식점이에요. 칼국수집인데 적자가 너무 심하셔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얼마 뒤 도착한 상가 건물 2층. 그릇부터 조리기구까지 하나 둘 자루에 실려 나가고 손님을 맞았을 계산대는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렵게 지켜온 삶의 터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식자재 주고 이렇게 하면 돈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400만 원 정도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 깎으로 가다가 대출을 받았죠. 대출만 1억이에요. 그리고 일단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30억이에요. 저 옆에 끝에 집 갈비탕집하고 저희가 평수가 똑같은데 거기는 180인데 저희는 여기가 지금 297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철거에 걸린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물건 막 뜯는 거 보니까 서운이 막 복받쳐가지고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편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막하죠 이제.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 칼국수집은 한때 월 매출이 2천만 원에 달하는 등 장사가 꽤 잘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솟는 재료값이 버거워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샤브샤브 판매를 중단했고요. 이 메뉴가 줄어든 이후 손님이 감소해 최근에는 월 매출이 600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적자 규모가 2억 원으로 커진 상황에서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어지자 결국 가게를 접기로 한 거였습니다. 요즘 식재료 물가 굉장히 비싸죠. 또 여기에 임대료까지. 이것들이 모두 직격탄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왔던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민속 주점. 제작진이 방문한 날, 제법 유명했던 동네 상권의 터줏대감은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려오실 때 조심하세요. 계단 있어서. 네. 소형 굴착기가 거칠게 훑고 간 자리엔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어지럽게 널렸고 400제곱미터에 달했던 주점의 흔적은 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자리였던 거죠, 원래? 그렇죠. 여기가 카운터. 여기가 카운터. 네. 전부 테이블. 전부 테이블. 네. 저희 화장실. 벤처기업 사무실이 즐비했던 주변 환경이 병원으로 바뀐 건 주점 입장에선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녁에 술자리를 갖는 직장인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식과 단체 모임 자체가 줄고 또 간소화된 건 폐업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넓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40명이 들어가니까 동호회 모임, 동창회 모임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는 아예 없어요. 아예. 예약하기도 하고 원저들 예약하려고 하시고 그래서는 코로나 이후에는 없어요. 그렇게 청춘을 쏟아부은 가게를 가슴에 묻은 사장님. 제가 20년 넘게 가게를 하면 제 청춘은 여기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보통 학교를 졸업해도 내가 몇 년 다닌 학교 애착이 가지 않고 저는 어떻게 써요? 20년을 여기 있었는데. 말도 못하죠. 자욱한 먼지 속에 숨어 있을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게 다가옵니다. 네, 상권과 회식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 때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것 또한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관련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소매업이었고 서비스업과 음식점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셈입니다. 지금 경제가 일단은 자영업자한테 상당히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또 그다음에 이런 소비 활동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런 예전에 비해서 모임도 그렇고 또 저녁 시간대는 이런 이 경제 활동,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태는 점점 한계로 치닫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철거업체는 호황을 맞았네요. 네, 팩트추적 제작진이 동행하는 동안 이 업체 대표에게는 철거 관련 문의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걸려왔습니다. 폐업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철거업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5년째 철거 일을 하는 이호영 대표. 휴일도 없이 전국을 다녀야 할 만큼 눈에 띄게 일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슬픈 거, 막 심지어는 막 망해져 가는 거 이런 것만 쳐다보면 저도 그렇게 심신적으로는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죠.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눈물을 좀 보이시고 막 자기 막 자식 같은 이런 거를 어디 막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꾸 바라보시니까. 자영업자의 슬픔이 깃든 철거 현장이 매출로 연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 아닌 특수에 한층 치열해진 경쟁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새로 등록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411곳. 전년 같은 기간에 250곳과 비교해 무려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엄혹한 경쟁의 굴레가 철거업에도 씌워지고 있는 겁니다. 비용이 부담돼 폐업 자체를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건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쉽게 말해서 망한 상태에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뭔가가 이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벼랑 끝 자영업자들도 같은 생각일까? 서울 강남에서 초밥집을 운영한다는 강영수 씨는 폐업을 고민한 지 1년이 다 돼서야 철거업체에 문을 두드린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한때 월 8천만 원에 달했던 영수 씨 가게의 매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때 한 번 꺾인 뒤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주고 하고 나면 이제 제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계약을 제가 10월 20일, 10월 30일이 마지막인데 그때 이후로 만약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갱신을 한다고 해도 월세는 또 올라갈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은행 대출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업 유지를 조건으로 돈을 빌린 터라 폐업하면 당장 거액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현실은 영수 씨의 고민을 더 깊게 했습니다. 지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쪽 저쪽에서 가족으로 빌리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요즘 뭐 얘기 나오지만 뭐 조비 가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도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인데 대출금 갚는 게 무서워서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네,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연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장사는 하고 있는데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할 만큼 수익을 못 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빚 돌려막기로 불리는 다중채무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2분기 0.56%였는데요. 3년 뒤인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폐업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폐업에 들어가는 돈은 평균 1,558만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집기류와 인테리어 등을 철거하는 비용 외에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상당합니다. 밀린 종업원 급여나 남은 임대료, 건물 원상 복구 비용, 계약 해지 위약금 등 항목도 다양한데요. 이 돈이 없다면 가게를 접고 싶어도 문을 닫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최대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폐업은 사실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창업과 운영 단계에서부터 뭔가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상권 분석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추가로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한때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혔던 이화여대와 신촌 인근 거리. 옛 명성이 무색하게 지금은 점포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일대 상가 공실률은 18.3%. 서울 평균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공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 등 유동 인구의 급감, 특색 없는 업종 등은 상권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덩달아 매출마저 줄었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하나 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폐업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상권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눈여겨본 지역을 미리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변의 경쟁 가게는 몇 개나 되는지, 임대료와 재료값, 인건비 등 총 비용은 얼마나 될지, 또 이를 제외한 순이익을 얻으려면 매출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등 따져볼 게 많습니다. 운 좋게 잘 벌려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본전 이상이라도 조금 그래도 벌어가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아, 내가 선택 잘못했네 하면서 그냥 원망만 하다가 이제 또 문 닫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유행을 좇아 너도 나도 같은 품목에 뛰어드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유망한 업종인지 아니면 단순 유행인지 옥석을 가리지 않는다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열풍에 힘입어 급증했던 대왕 카스텔라와 탕후루 가게들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생긴다고 해서 그 시장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창업하시는 분들도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경쟁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꼼꼼한 창업 준비 외에도 이미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움직이곤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 확대, 정책 자금 등의 상환 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고 혜택의 폭이 좁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혜택 받는 것도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정책을. 네, 나라 재정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작정 돈을 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전문가들은 금융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만으로는 창업과 폐업, 그리고 재창업이 반복되는 한국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차원의 창업 교육 강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포화 상태인 자영업 생태계의 현실을 알려주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회전문 창업이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또 결국 여기서 문을 닫고 또 다시 또 다른 또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게 돼.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또 어려운 시장에 다시 또 들어오는구나. 이럴 때 그러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인근 자영업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규모 상점들이 지역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내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협업과 조직화를 도와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사 외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른바 회전문 창업이 반복되는 건 은퇴 이후 딱히 할 게 없는 우리 노동시장 현실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자영업을 선택한 이들이 임금 노동자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기회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철거 현장에 녹아든 자영업자들의 비애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호황이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철거업체 대표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